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오늘 국회에서 중요한 법안 몇 가지가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해당 주택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최대 20년간 제공하는 내용의 전세 사기 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했고요. 또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 일명 구하라법도 오늘 통과됐습니다. 그리고 간호법 제정안도 통과됐는데요. 진료 지원 간호사, 즉 PA 간호사의 의료 행위가 이르면 내년 6월부터는 합법화됩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직역 갈등을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인데요. 이번에는 여야 합의로 통과됐습니다. 현재 간호계는 열렬히 환영하고 있지만 의사단체들은 의정 갈등 상황에서 기장 대신 승무원에게 비행기를 맡기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칫 의료 위기를 더 키우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8월 28일 수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그 남자는 달랐어요. 피컷 먹는 남자. 잘해, 뭐든. 특허받은 포뮬라로 남성 활력을 높여주니까. 남자의 성공 테크닉, 정관장 RX진 B컵. 주 한국인삼공사 건강기능식품 정관장 RX진 B컵 광고입니다. 당신은 아마 아직 모를 거야. 장기 렌트 숨은 강자 아마존. 아마 믿지 못할 거야. 합리적인 이 가격을 아마존. 장기 렌트의 숨은 강자,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해보세요. 아마존카. 네, 라디오 오늘 수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김필수의 차필 규정 함께하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글로컬 대학 지정을 추진 중인 경북대가 상주 캠퍼스의 일부 학과를 통폐합하겠다는 방침이라고 하죠. 잠시 후 상주교육발전협의회 추윤성 사무국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이어서 배종찬의 리서치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차에 필요한 귀한 정보, 김필수의 차필 규정입니다.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김필수 교수와 함께하죠.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중고차 얘기를 좀 해볼 텐데, 예. 자, 자동차 이제 구입할 때 신차보다 중고차를 찾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중고차 거래가 예전에 비해서 요즘은 좀 어떤가요?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근데 작년보다는 좀, 재작년보다는 떨어졌죠. 작년에 아시겠지만은 고금리가 되고 경기 침체가 되면서, 고금리가 되게 되면은 실제로 중고차 구입할 때 이 현금을 다 주고 구입하는 분보다 몇십 퍼센트 정도는 이제 이 환불을 한다든지 하는 분들이 굉장히 그렇죠.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자가 원래 이제 중고차는 두 자리 숫자거든요. 굉장히 고가입니다. 고금리군요. 그러다 예. 보니까 이 실질적으로 고금리가 되다 보니까 작년에 한 30% 시장이 줄어들었어요. 근데 올해도 별로 아주 좋은 시장은 아니어서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좀 침체된 분위기다.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뭐 요새 전기차 화재 등으로 인해서 중고 전기차는 아예 뭐 구입을 안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 일단 근데 중고차에 대한 부분들은 시장이 많이 줄어들었지만은 뭐 중고차에 맞들인 분들은 중고차만 구입하거든요. 왜냐면은 발품 팔면은 싸고 좋은 중고차가 분명히 존재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예. 그래서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이런 이 중고차도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고금리가 부동산에만 영향 미치는 게 아니라 자동차 시장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 알 수가 있었고, 전기차 얘기 잠깐 주셨는데 요즘에 그 기사를 본 기억이 있는데 전기 자동차 그 중고 매물이 뭐 상당히 많아졌다. 가격도 많이 폭락했다. 이런 기사를 본 기억이 있거든요. 실제로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많이 시장에 나와 있고요. 예. 왜냐면은 전기차 화재, 일종의 전기차 공포증이 이제 전기차 포비아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기차 포비아가 발생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전기차 자체를 운행하시는 분들도 예전만 하더라도 친환경차 운행한다는 자부심이 있었는데, 요새는 뭐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하 주차장 못 들어가게 한다든지 규제가 많아지면서 맞아요. 불편해진 것들이 많아졌어요. 예. 그러니까 막연한 불안감이 생기다 보니까
실제 전기차 구입을 하시려는 분들도 취소하는 분들도 많고 또 운행하시는 분들도 시장에 내놓은 분들도 많은데 네. 문제는 중고차 시장에 전기차는 많이 몰려있는데 또 분위기가 그러다 보니까 사가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러다 보니까 가격도 신차도 떨어지지만은 중고 전기차도 지금 시장에서는 좀 떨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요즘 뭐 전기차 화재 등등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전기차를 꼭 사야겠다 하는 분은 요즘이 또 기회일 수도 있겠네요. 뭐 싸고 좋은 차. 맞습니다. 그래서 살 수 있는. 실제로 이 부담이 돼가지고 비용이 비싸서 구입 못했던 현금이 좀 부족했던 분들은 예. 지금 가격이 많이 떨어지니까 내가 원하던 드림 전기차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가격이 또 신차도 뭐 1, 2천만 원 떨어졌고 중고차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뭐 아직 이 주행거리가 많지도 않으면서 연식이 짧아서 AS 기간이 남아있는 전기차를 구입하는 분들은 또 일각에서는 매니아들은 지금이 기회다라고 해서 구입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제 중고차 구입할 때 사실 뭐 싸고 좋은 중고차를 내가 이제 고를 수만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는데 우리 보통 일반 시민들 다 이제 뭐 비전문가지 않습니까? 어떤 게 뭐 중고차 믿고 내가 고를 수 있을지 참 어려움이 많은데 맞습니다. 자, 이 중고차 고를 때 구입할 때 뭐 여러 가지 좀 문제점도 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점이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 중고차 구입할 때 이 중고차를 몇 번 쓰신 분들 또 운행했던 분들하고 같이 가서 중고차를 보는 게 가장 좋아요. 예. 근데 이제 그 전에 내가 원하는 중고차를 인터넷에서 보통 찾거든요. 근데 네. 평상시 일반 가격 평균치보다 가격이 너무 싸거나 이런 것들을 의심을 맞아요. 좀 하셔야 될 것 그 같고요. 미끼 상품 말씀하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이제 허위 미끼 매물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있지도 않은 차를 있는 듯이 판다든지 또는 그 막상 찾아가면은 방금 전에 나갔다가 다른 차를 보여준다든지 예. 이런 걸 이제 허위 미끼 매물이라 그러는데 많이 사라졌지만 아직도 굉장히 많거든요. 요새 또 특히 이 그런 부분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조심하셔야 될 것 같은데 문제는 내가 원하는 차가 있다 그러면은 카 히스토리 보험 사고 이력 정보라 그럽니다. 예. 그래서 차 번호만 알면은 한 3,000원에서 5,000원 주면은 예. 그 차가 보험 처리가 됐는지 보험 사고가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게 카 히스토리라고 하셨나요? 그렇죠. 카 히스토리. 그러니까 자동차 역사란 뜻인데 예. 우리가 이제 우리말로 보험 사고 이력 정보예요. 예. 네, 근데 문제는 보험 사고 이력 정보가 보험 처리 안 한 차가 이 무허가 정비를 한다든지 하게 되면 여기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그렇겠죠. 예.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험 사고 이력 정보도 한 3개월마다 올리기 때문에 바로 1개월 전에 사고 난 건 안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럴 수가 있군요. 예, 그런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중고차 중에서 가장 나쁜 게 사고의 정도가 큰 사고차, 또 침수차, 접합차가 뭐냐면 지금은 없어졌는데 외국에 아직 후진국에 아직 많이 있는 게 앞이 멀쩡한 차와 뒤에 멀쩡한 같은 차를 반씩 잘라서 붙여서 파는 거예요.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앞뒤를 멀쩡한 걸 붙여서 이 용접해가지고 또 겉으로 갈아내서 하기 때문에 퍼티 맥에서 하기 때문에 멀쩡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해외에서 예전에 그런 거 있어요. 그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는데 중간에 칼로 자라도 딱 두 토막이 났는데 이 두 개가 한 100m, 200m 떨어져 있어요. 근데 안에 있는 사람 5명에 대해서는 얘기는 아직 다 사망했는데 문제는 칼로 자르듯 아주 정확히 잘라진 그게 바로 접합차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용접을 애프터마켓으로 용접을 이 자동차 제작회사에 맞는 차가 아니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 멀쩡하더라도 외부 충격에 굉장히 취약할 수가 있어서 이 부분들은 위험한 차죠. 그래서 당연히 국내에서는 이런 접합차는 없어졌습니다. 이거 없어졌고 원래 리무진이 원래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리무진 길게. 차가 이 앞뒤의 간격이 한 3cm 더 길잖아요. 원래 차를 잘라서 붙이는 겁니다. 근데 붙이는 기술이 자동차 제작사에서 하기 때문에 신차가 똑같은 완벽한 기술을 구현하니까 문제가 안 되지. 사실 접합차는 이 리무진도 접합차예요. 근데 만드는 개념이 틀리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중고차에 영향을 주는 게 사고차, 접합차, 침수차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문제가 큰 게요. 확실히 좀 이거는 확인하고 카 히스토리에서 좀 확인을 해보고 일단 해보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카 히스토리에서 먼저 해보고요. 이게 느슨한 그물망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완벽히 걸러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뭐 실질적으로 이 개인에서 구입하는 걸 당사자 거래, 업체에서 구입하는 걸 사업자 거래라 그러는데 개인 거래를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인터넷에 올라온 것 중에서 개인이 올려놓는 듯이 이렇게 보이는 차들 있죠. 이거 중간에 위장 딜러가 들어가서 중간에
이 딜러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런 차가 많은데 사실 개인 차를 산다는 것은 아버지 차나 예를 들어서 옆집 친구 차나 이런 것들이 실제로 아는 사람은 뭐 괜찮지. 그게 개인 거래지. 예. 이 인터넷상에 올라온 건 사실 개인 거래는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예. 당근 마켓 있잖아요. 네네. 그걸로도 중고차 거래하는 사람을 제가 봤어요. 근데 이거는요. 정부가 개입도 안 되고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은 당사자가 알아서 소송을 하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해결해야 되는 건데 사업자 거래를 사시라고 말씀드린 거는 우리가 중고차 단지에 업체 소속으로 된 중고차를 구입하시라는 거예요. 그게 사업자 거래인데 그걸 하게 되면은 품질 보증, 성능 상태 점검 기록부라는 걸 받을 수가 있고 품질 보증 한 달 2,000km를 보증받을 수가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이게 이제 20년 전에 제가 정책 연구하면서 만들어 놓은 제도인데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게 이 법정 품질 보증 한 달 2,000km. 왜 근데 한 달만 했느냐? 2,000km뿐이 안 되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중고차를 거래했을 때 혹시 구입한 중고차가 문제가 생기게 되면 한 달 이내에 이 보통 90% 이상이 다 발생을 합니다. 발생을 하게 되면 짧은 기간에 발생한다면. 그래서 그 기간에는 이 사업자 거래를 통해서 중고차를 구입했을 때 이 보증서를 가지고 있으면요, 이 환불이라든지 차 교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근데 개인 거래는 전혀 정부가 개입되지 않고 품질 보증도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개인 거래다라고 해서 싸게 샀을 때 문제가 생기면은 본인이 다 책임을 져야 되니까 문제가 커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중고차 거래할 때는 반드시 사업자 거래를 통해서 해라. 그래야 맞습니다. 이제 한 달 2,000km는 품질 보증. 이 사업자가 해주는 거겠죠, 책임지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의무사항이고요. 의무사항. 무작정 그거 안 해주면 법으로 걸리기 때문에 돼 있고 그렇습니까? 처벌 조항도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그걸 꼭 보관을 해서 가지고 계셔야 되고 그리고 요새 침수차가 한두 달 전에도 국내에서 한 5,000대 생겼잖아요. 그게 한 2달 전에 생겼는데 지금 이 시장에 진입할 수도 있어요, 이제요. 아니 이거 좀 사전에 좀 확실히 좀 차단할 수 있는 그런 규제는 많이 없나요? 했어요. 정부도 그래서 작년에 국토부 장관까지 나서가지고 침수차가 한 8, 9천 대 이상 생기다 보니까 시장에 나오는데 그래서 이 보험 처리돼서 전손 처리된 것들은 이 폐차장에서 기계로 직접 누르는 것까지 확인서가 들어가서 완전히 폐기되는 게 확인이 되거든요. 근데 문제가 이 침수차 중에서 우리 차의 전체 30%가 자차 보험 가입이 안 돼 있는 거 아실 거예요. 10대 중에 3대는요. 자차 보험이 가입이 안 됐어요. 종합보험에서요. 기본적으로 다 하는 게 아니었나요? 아닙니다. 자차 보험이 가입이 안 되는 게 30%인데 그 30%는 혹시 침수차가 이 정비를 무허가로 받아서 시장에 침수차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게 30%가 가능합니다. 그럼 이게 그거는 시장에서 누군가는 속고 산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중고차 있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아까 이 성능 상태 점검 기록부, 품질 보증서 이런 걸 받으면은 침수 여부도 다 기록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자 거래를 사게 되면은 침수차를 혹시라도 문제가 생겨서 100% 완벽할 수는 없으니까 혹시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대신 또 침수차에 대한 부분들을 뭐 아직 태풍이 국내에선 안 왔지만은 보통 가을에 한두 개 오게 되면은 한 번 올 때마다 2, 3천 대씩 침수차가 발생을 하거든요. 심한 경우에요. 그래서 1년에 보통 침수차가 적지 않게 10,000대가 넘어가는 해도 많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침수 여부도 볼 수 있는 방법도 얼마든지 있으니까 그런 것도 확인하는 방법 몇 가지 알아두면 좋으실 것 같아요. 우리 일반 소비자들이 침수차 좀 구별하는 방법이 좀 확실한 게 좀 있나요? 있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다 지우지를 못하는데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은 시가잭이 있으면 시가잭 뽑아보고 밑에 그 담배불 하얀 흙탕물이 묻어 있다든지 또 한 가지는 바닥 매트를 들춰보거나 트렁크 밑바닥 있죠. 트렁크 또 컨비네이션 뒤에 램프 뚜껑을 열어보게 되면 거기에 물이 찼으면 흙탕물이 좀 마른 자국이 있어요. 흙 자국이.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이 안전띠를 쭉 당겨보는 거예요. 끝에 당겨보면 안전띠 끝에 물 자국이 이렇게 지어져 있으면은 침수가 된 거고요. 또 한 가지 가장 좋은 게 이 도어 창문 그 고무 패킹 있죠. 고무 패킹 같은 거를 이렇게 빼보면은요. 그 속에 물 같은 게 흙탕물이 묻어 있으면 침수됐던 차입니다. 그걸 또 빼보는 게 확실하겠군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패킹을. 되게 재미있는 게 안전띠를 교환한 차들이 있어요. 그거 의심을 해보셔야 돼요. 왜? 안전띠 고장 잘 안 나잖아요. 근데 안전띠가 새 거로 교체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거는 안전띠를 당겨보면은
이 침수 여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예. 통째로 간 차들도 있다는 겁니다. 침수를 숨기기 위해서.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볼 수 있는 방법이 한 20가지 정도를 차에 들여다보게 되면 그 흔적을 다 못 지우거든요. 20가지 정도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C가잭 한번 빼보고 매트 네, 밑에도 시가잭, 또 매트 밑에 고무 패킹, 예. 그다음에 바닥 매트, 트렁크, 그다음에 컨비네이션 램프, 안전띠 뭐 이런 것들 말씀드렸잖아요. 6, 7가지요. 정도. 그 외에도 차의 밑바닥 같은 데 들여다보게 되면요. 예. 구석구석에 흙탕물을 완전히 못 지우거든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방법 들여다보고 빼보면 부품 하나 빼보게 되면은 그 하나하나의 부품 속에 물이 찼던 흔적, 그래서 물자국이 있다든지 흙탕물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침수차는. 예, 예. 그래서 그 모래 같은 것들이 눌어붙어 있어요. 그게 침수 여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김필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강남입니다. 오늘은 멋진 우리 이웃들 한번 만나볼까요? 부지런한 K 사장님 로빈 씨, 오늘 많이 바쁘세요? 한국인은 밥심인데 밥 먹을 시간도 없어요. 할 땐 하는 프로 직장인 로렌 씨, 일하면서 제일 기쁜 순간은? 퇴근할 때? 윙크장인 트로트 가수 레오 씨, 어쩌다 트로트를 하게 됐어요? 한국의 흥에 반했죠. 여러분도 이런 멋진 이웃들과 함께 살고 계시죠? 다 함께 내일을 만들어가는 다문화 이주 배경 이웃들. 우리는 모두 우리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어렵던 날도 많았죠. 우리 함께 한다면 따스함을 느껴요. 사랑이 있어요. 소중한 꿈을 이뤄봐요. 우리 함께 여기 있으니 감동과 사랑 있는 MBC 라디오 문화방송 100.1 MBC 라디오. 네, 6시 23분 45초 지나고 있네요.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경북대학교가 글로컬 대학 지정을 위해 학과 통폐합을 추진 중인데요. 상주 캠퍼스 학과가 대상이라고 하죠. 상주 지역 사회에서는 반대 여론이 일고 있는데요. 상주 교육발전협의회 추윤성 사무국장을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추윤성 사무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상주 교육발전협의회는 경북대학교의 학과 통폐합에 반대하고 계신데요. 자, 어떤 이유에서 반대하고 계시는 겁니까? 예. 지역에 있는 상주 캠퍼스가 일방적인 정원 감축으로 위축되는 현실을 지켜만 볼 수는 없었습니다. 특히 올해에 상주시는 교육발전 특구로 지정돼서 경북대학교하고 여러 국책 사업을 함께 추진하고자 하고 있는 가운데 2차 전지 관련 학과를 통폐합하는 것은 대학과 지역이
함께 상생 발전하는 글로컬 대학 취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여 반대하고 있습니다. 네, 글로컬 대학 취지에 맞지 않다. 상생 발전해야 되는데. 자, 이 경북대학교가 글로컬 대학 사업을 위해서 이제 대학 혁신을 추진하면서 학부 정원 감축 그리고 유사학과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는 건데요. 이게 이제 상주 캠퍼스 위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이런 우려가 있는 건데 학과 통폐합이 상주 캠퍼스 위주로 이루어질 거란 건 지금 추측인가요? 아니면 어떤 확실한 근거가 있는 얘기인가요? 예. 예, 지금까지 해한 것으로 봤을 때는 우려가 많이 됩니다. 네. 6월에 대구 캠퍼스에서 상주 캠퍼스에 유사학과 통폐합에 대한 의견 접수 공문을 보냈고 그중에 3개 학과가 이에 응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현재 대학에서는 어느 캠퍼스를 중심으로 통합하는가는 나중에 결정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11년부터 대구 캠퍼스에서 상주 캠퍼스 내 인기 학과인 식품공학, 사회복지, 아동복지 등 7개 학과를 일방적으로 통폐합하는 등 상주를 구조조정의 희생양으로 삼아왔던 지난 사례를 볼 때 결과는 불보듯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최근에 뭐 공문도 의견 접수 공문도 보내왔고 지난 2011년부터는 상주 캠퍼스에 있었던 인기학과, 뭐 식품공학과, 사회복지학과, 아동복지학과 이런 게 이제 통폐합됐군요. 그래서 이 학과들은 이제 저 대구로 간 거예요? 대구 캠퍼스로 통폐합? 예, 대구로 갔습니다. 아하. 일방적인 통폐합으로 갔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 이번에도 결과는 불보듯 뻔한 거다 이렇게 여기고 계신 거고요. 지금 경북대학교 측에서는 상주 지역민의 이런 우려에 대해서 지금 어떤 반응을 내놓은 게 있습니까? 아무런 의견 수렴도 반응도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제초 언론 보도 이후에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상주시에서 이 문제를 먼저 감지하여 실무진들이 수차례 대학을 방문하고 시장님이 경북대 총장님하고 면담도 하고 일방적 정원 감축을 반대하는 공문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경북대학교에서는 어떠한 답변도 내놓지 않고 있으며 저희가 지난주 펼친 릴레이 시위 이후에도 상황이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무진들이 수차례나 지금 상주시에서 이제 대학을 방문했고 또 상주시장이 경북대 총장과 면담도 하고 또 공문도 보내고 여러 가지 이제 확인을 해봤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다 지금 경북대학교 측에서 어떤 답변도 뭐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이런 답변이 없다는 거, 대응이 없다는 건 통폐합을 어느 정도 시인한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겠군요. 그런 거죠.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만약에 이런 통폐합 시도가 전혀 없다 그러면 아니라고 하겠죠. 경북대학교 측에서. 뭐 또 다른 안을 또 제안을 하고 제시를 할 건데. 그러니까요. 아직 아무런 답변이 없는 거 보니 통폐합을 진행하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예. 자, 경북대학교 상주 캠퍼스는 원래 그 전에 이제 상주대학교였잖아요. 상주대학교에서 이제 합치게 된 건데 바로 2008년에 경북대학교로 이제 통합이 된 겁니다. 자, 이때 공약했던 내용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제대로 지켜지고 있습니까? 아니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통합의 주요 공약은 통합 이후 학생 교직원 수 유지, 유사학과 특성화 유지, 뭐 농업교육센터 이전, 노인병원 분원 설치 등 약 8개 공약을 약속했으나 그중에 이루어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당장 유사학과 특성화 유지 약속부터 이번 통폐합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뭐 미이행이 한 5개 정도 되고 미흡이 한 3개 정도 항목이 있습니다. 8가지는 이제 약속, 공약이 있었군요. 당시 통합할 때, 통합될 때 그랬는데 현재 아예 미이행이 8개 중에 5개는 아예 미이행이고 3개는 좀 하려고 했는데 이행하려고 했는데 미흡한 그런 상태다. 맞습니다. 그런 거죠. 그중 여기 지금 내용을 보니까 뭐 통합 이후 학생 교직원 수 유지 그리고 과학공원 조성, 대동물병원 및 실습동 리모델링, 경북대 부속 농업교육센터 상주 이전, 경북대 노인병원 분원 설치 등등 해서 8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아무래도 그 학생 수, 교직원 수 유지일 것 같은데 지금 그동안에 어떤 학생 수, 교직원 수에는 변화가 있었습니까?
많이 줄었습니다. 당연히 많이 줄었고, 통합 직후에 상주 캠퍼스 입학 정원은 1,050명, 교원이 128명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2024년 현재 입학 정원은 학생이 715명, 교원이 99명으로 약 3분의 1이 감소하였습니다. 아이고. 정확한 퍼센트로는 32%씩 감소하였습니다.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2008년 통합 이후에 예. 학생 수와 교직원 수가 각각 32%씩 감소했다. 근데 통합할 당시에 그 약속은 이거 감원 없다 그랬잖아요. 입학 정원. 예, 그때는 없었습니다. 유지해 주기로 했죠. 근데 이렇게 약속을 깨도 되는 건가요? 깨도 뭐 10%도 아니고 32%나 급감을 했네요. 지금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뭐 전체적으로 학생 수가 점점 줄고 있는 건 현실이지만 상주 캠퍼스만 일방적으로 좀 주는 것 같아서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수적으로 조금 이번에 터져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예, 좀 심하네요, 보니까. 예. 네, 그렇습니다. 자, 그동안의 이런 약속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다 보니까 상주 지역에서는 이번에도 우려가 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당연한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경북대학교 상주 캠퍼스가 계속해서 위축이 된다면 이게 바로 상주 지역 경제가 받게 될 타격도 더 클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뭐 학생 수가 줄어드는 만큼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습니다. 정말 상권이 죽는 게 눈에 보일 정도고요. 요즘 주변 상인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학생 손님들이 많이 줄어 걱정이라는 말이 많이 듣습니다. 예, 상주시에도 뭐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올해 또 기회발전특구라든지 교육발전특구 지정을 계기로 경북대학교하고 함께 2차 전지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칫 대학과 지역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회에 찬물을 끼얹게 될까 좀 우려스럽습니다. 아, 참, 그 상주에 그 2차 전지 관련 공장이 좀 있잖아요. 예. 아, 그래서 2차 전지 관련 그 전문 인력 양성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뭐 관련 학과가 지금 그 상주 캠퍼스에 있습니까? 2차 전지 관련 학과가? 없습니다. 없고 이걸 이제 새롭게 좀 만들어 보자 보겠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추진되고 있는 거군요. 뭐 본교 대구 캠퍼스에는 관련 학과 있겠죠. 대구 캠퍼스에는 있는데 이걸 좀 상주 캠퍼스에도 좀 유치하자 이거군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 경북대학교 상주 캠퍼스 앞에 보면은 왜 이렇게 작은 원룸촌이라고 해야 될까요? 원룸들이 꽤 많이 있잖아요. 정문 앞에. 여기에도 좀 원룸이 좀 많이 비어 있겠네요. 그러면은 학생들이 많이 공식이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게 뭔가 지금 대구 캠퍼스, 상주 캠퍼스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좀 나와야 될 텐데 경북대학교에 좀 요구하고 싶은 내용은 어떤 게 있을까요? 학령 인구가 감소하여 구조조정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상주 캠퍼스에 대한 일방적인 구조조정은 반대합니다. 대구와 상주가 같은 비율과 기준으로 정원을 감축하는 게 원칙에 맞고 만약 상주 캠퍼스의 학과를 통폐합한다면 상주시 추진사업과 연계한 2차 전지 관련 학과를 신설하여 정원을 좀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뭐 좀 더 나아가서는 농가대학을 농업의 수도인 상주 캠퍼스로 이전하는 것도 고려해야 됩니다. 그렇죠. 일방적인 구조조정은 반대한다. 그러니까 상주 캠퍼스 같은 경우 지난 2008년 통합 당시에 비해서 지금 30% 넘게 학생 수가 줄었는데 당연히 대구 캠퍼스는 30%나 이렇게 줄지는 않았겠죠. 그때에 비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이제 감소하는 거는 인정합니다. 학령 인구가 줄다 보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비슷한 비율로 줄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상주 캠퍼스만 줄고 있다. 이걸 지적하시는 거고요. 자,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끝으로 못다한 말씀 있다면 좀 마지막으로 전해 주시죠.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학과 통폐합, 정원 감축은 현재 경북대학교에서 추진 중에 글로컬 사업에 포함되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로컬이라는 말은 글로벌과 로컬의 합성어입니다. 즉 지역과 상생 발전해서 세계로 나아가는 대학을 말하는 것인데 상주시와 지역민을 배제하고 대도시인 대구 중심으로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학에서는
지역의 의견을 무시하지 말고 사업의 취지를 고려해서 지역과 상호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 글로컬 대학 이 사업에 포함돼서 이렇게 학과 통폐합 추진하는 걸로 알고 네네. 계신데 지금 경북대학교가 오늘 뉴스였나요? 글로컬 대학에 선정이 됐죠? 예. 예, 선정이 됐는데 이 상주 캠퍼스도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묘안을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상주 교육발전협의회 추윤성 사무국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리서치 오늘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배종찬입니다. 네, 오늘은 정치 이슈 중심으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는 30일 이번 주 금요일로 예정됐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회동이 추석 이후로 연기가 됐습니다. 자, 이게 또 다른 윤한 갈등 3라운드, 4라운드입니까? 이거 갑자기 왜 연기가 됐을까요? 글쎄 4라운드로 붙여야 될지 5라운드로 붙여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윤한 갈등으로 또 해석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목요일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이 있고 금요일 저녁에 예정됐던 만찬이었거든요. 그러면 목요일 바로 또 내일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국정 브리핑에 또 가장 핵심일 수밖에 없는 게 4+1. 특히 이제 이 +1이 의료 개혁 관련된 의정 갈등이 지금 유발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상호 간에, 3자 간에 또는 4자 간에 엇박자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그게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저녁 만찬으로 간다면 상당히 또 껄끄러운 상황이 연출될 수밖에 없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결국 지금 한동훈 대표와 당 쪽에서는 2025학년도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바로 내년도죠. 그렇다면 2026학년도 후내년 의대 정원과 관련해서는 일단 백지 상태에서 유보하면서 의료계와 협의할 수 있는 건 아니냐라는 쪽으로 이제 입장을 가닥을 잡아가던 와중에 대통령실에서는 이걸 이제 의사를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전달을 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통령실 쪽 반응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다. 물론 이제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경로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거는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요. 물론 일부에서 그렇게 전해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상황 자체가 의사협회에서 지금 임현택 의협회장도 단식에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우리는 2026학년도도 그렇지만 바로 내년도 의대 정원을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또 입장을 바꿔서 다시 또 나오면서 사실상 여기다가 이제 야권까지도 상당히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의정 갈등 부분에 대해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자칫 응급실 공백 상태가 벌어지는 거 아니냐 상당히 우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추석 명절 연휴 기간 동안에 의료계도 지금 가뜩이나 공백인데 의료진이 더 부족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 상황에서 정말 응급하고 정말 파급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상황에서 30일 만찬 결렬은 물론 일정을 연기하는 다른 이유도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분히 의정 갈등과 관련된 해법의 엇박자가 가장 큰 원인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참 지금 걱정되는데 지금 정부가 지금 의료 공백이 의료 위기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지금 응급실 뺑뺑이 돌다가 사망하는 사례가 이제 차츰차츰 다수 나오고 있고요. 지금 정부에서 대책 내놓는 게 추석 연휴 기간에 응급실 의료비를 대폭 올리겠다 이거 아니에요. 웬만하면 응급실 오지 마라 이건데 이게 대책이 될 수 있나 좀 너무 한탄스러워서 지금. 그러니까 지금 후한국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 안동에도 여러 병원들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불필요한 우려를 조장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실제 이제 우려가 되고 있는 부분이다. 문제는 이것이 제도적인 의견 차이 때문일까 아니면 정말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 소통의 감정의 문제일까. 오늘 소개드리는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예. 지금 아주 최근 조사는 아닙니다. 하지만 6월이라 하더라도 상황이 아주 큰 변화로 보기는 힘들거든요. 한국갤럽이 자체 조사로 지난 6월 11일부터 13일 무선 가상으로 전원 면접 조사를 실시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이 내용에서 여보세요? 예. 네네. 예. 내년 의대 입시 정원 확대와 관련해서 잘된 일이라는 응답이 66%, 잘 못된 일이라는 것이 25%로 나타났고요. 같은 조사에서 현 의료 사태에 대해서 정부의 책임이 더 크다가 38%, 의사들 책임이 크다가 더 크다가 48%거든요. 그럼 이 이야기는 뭐냐? 그냥 정부 책임만 묻고 있는 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의료 개혁도 필요하다라는 국민들의 여론도 있고 의사 숫자를 더 늘렸으면 하는 국민들의 희망도 있거든요. 그런데 예. 문제는 뭐냐면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설득하고 서로 의견차를 좁히고 이래야 되는데 약간 좀 일방 독주 아니냐. 이게 이제 막다른 골목의 대치 국면으로 만들어져 있는 상황으로 번지고 있는 것. 이게 지금 의정 갈등의 가장 큰 쟁점, 문제로 지적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설문조사 지난 6월 조사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정부 편 드는 국민 여론이 더 많았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근데 지금 아마 지금 당장 조사하면은 많이 바뀌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왜 이렇게까지 의정 갈등이 악화됐나를 보면은 지금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지금 이거 너무 일방적으로 이게 검사식 해법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검사식으로 그러니까 너는 유죄야 타협 없어 넌 유죄 이런 방식이잖아요. 비슷하게. 그러니까 2,000명 증언 이거 확정이야 타협 없어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다 보니까 오히려 이건 뭐 빈대 잡으려다 초과장관 태우는 그렇습니다. 그런 격이 돼서 이건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예, 한국인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주신 게 결국은 설득의 리더십이거든요. 아무리 예. 옳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은 의사들이고 또 의료계이고 또 한편으로도 환자들이고 국민들이라면 이것을 소통하는 과정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잘못, 내 입장이 옳으냐 또는 대통령실에서는 선뜻 또 여기에 이제 대화로 나설 경우에 밀리는 것 아니냐. 밀리게 되면은 그것이 오히려 후퇴하는 것이다라는 인식이 강한데 결코 그렇지 않거든요. 네.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에 있어서 의료진들도 국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미국의 경우에도 오바마 케어 이른바 전 국민으로 의료 보험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 여론의 찬성 여론 높았지만 실제 이제 미국 의회에서 공화당이 이 상원에서는 상당히 반대 의견이 높았거든요. 그걸 오바마 대통령이 햄버거 싸들고 가면서 공화당 의원들을 설득하고 또 설득해서 재선한 그 임기 중에 결과적으로는 그 설득의 오랜 시간을 거쳐서 오바마 케어를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트럼프 정부에서는 없어졌던 것이 다시 바이든 정부에서는 회복되기도 했고요. 그 설득의 이 공감의 또 영향이라는 것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실에서 밀리면 안 된다라는 생각보다는 어떻게 국민들에게 공감을 얻어내고 의료계로부터 설득을 해내는 것이 더 큰 효과일까? 이 판단이 우선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게 지금 말씀하신 게 이런 게 정치인데 대통령은 정치인이잖아요. 지금 검찰총장 시즌 2가 아닌데 아직도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너무나 지금 개탄스럽고 지금 어떻게 하려는지 정부가 지금 왜냐하면은 지금 의대생들 1년 다 펑크가 났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뭐 전공의도 1년이 펑크가 나는 거고. 예?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 군의관도 펑크가 나고 이게 앞으로가 더 문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2월까지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을 경우에는 이른바 서울의 빅5 대학을 비롯해서 거점 병원이 상당히 또 난망한 상황. 결과적으로는 전문의로 대체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비용의 상승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한계가 있고 의대 정원이 더 늘어난 상황에서 또 지금 의대생들이 유급을 하게 되면 내년에 이제 7,000명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공부 여건은 어떻게 교육하죠? 상상이 안 가서. 네.
맞습니다. 허앵크 말씀대로 지고 이기는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본질적인 해법이 될 수 있을까? 이 고민을 더 많이 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아니 그래서 이제 의대 정원 이제 현재는 3,000명이고 내년에는 한 1,500명 정도 늘림 4,500명인데 어떤 학교 이제 지방 의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정원이 한 50명이다. 이런 학교가 내년엔 정원이 한 200명 되는 이런 학교도 있잖아요. 이런 데서는 교육을 도대체 어떻게 하려는 건지 모르겠어요. 뭐 4배로 늘어나는 학교는 없기는 합니다만 지금 허앵크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중요한 건 이제 의사들의 경우에는 해부를 한다든지 또는 중요한 어떤 수술과 관련된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교육 환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내년에는 지금 의대생들이 휴학을 해버리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내년 학생 수는 더 많아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공의들도 만약 2월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전공의들이 실제로 돌아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전문의가 아니라 일반적인 우리가 말하는 가정의학으로 개업을 하는 것은 실제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는 진료 면허제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뭐 법적으로 또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가능한 의료법 개정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래 되면 대치 국면으로 내년 2월까지 갈 사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만큼 가장 큰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은 뭐 암 환자가 됐든 고지혈증 환자가 됐든 환자들입니다. 빨리 예를 들어서 우리 서해 유성룡 선생님의 그 리더십처럼 좀 대화를 나누고 소유를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지금 뭐 한덕수 총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의료 개혁의 뭐 한 부작용증으로 지금 이렇게 여기는 그런 발언을 해서 그것도 참 문제가 되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은 또 지금 어떻게 지금 현상을 파악하고 있는지 그것도 도대체 상상이 안 가고 너무나 지금 걱정이 되고 앞으로가 더 걱정이라는 거. 자, 한동훈 대표와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제 회담이 일단은 뭐 연기가 됐는데, 자, 이 두 분이 만난다고 해도요, 국민들에게 뭐 어떤 이득이 돌아올지 어떤 꽉 막힌 전국이 좀 뻥 뚫릴 수나 있는 건지 두 대표가 합의안이 뭐 어떤 게 나온다고 한들 대통령이 받아들일지 또다시 뭐 거부하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뭐 필요한가조차도 지금 좀 가늠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허앵크 말씀대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이제 집권 여당 쪽에서는 뭐 원톱이죠. 한동훈 대표는 결과적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지 않는 이상은 최상병 제3자 추천안도 좀 진전시켜 나가기가 어려운 상태고, 지금 뭐 25만 원 복지 지원금의 경우에는 사실상 거의 뭐 지금 불가능한 상태로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것이고, 또 이제 결과적으로는 통과 가능한 게 그렇다고 따져 보면 투자소득세 폐지 정도거든요. 근데 이것도 선뜻 이재명 대표가 받아들이기 힘든 게 진성준 정책위원장은 또 반대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또 대체로 이제 뭐 친명보다는 이런 말 우리가 친문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문재인 정부 때 이것을 이제 유예를 했던 것이기 때문에 대체로 또 친문 쪽 의원들은 안 된다. 이거 소득이 있는 곳에는 과세해야 된다. 이렇게 또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상태라서 또 만약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최상병 특검도 진전이 없는 가운데 또 본인의 공약인 25만 원 복지지원금도 진전이 없는 가운데 금융투자소득세만 선뜻 폐지만 받아들일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정작 두 사람이 만난다더라도 그러면 지구당 부활과 관련해서 짝짝꿍을 할 수 있을까? 그러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면 국민들의 비판이 아니 뭐 민생 이야기 한다고 하더니 뭐 국회의원 정치인들 좋은 지구당 부활이나 타협을 하고 타결을 했단 말이야.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오히려 또 부메랑이 돼서 역풍이 불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라서 허앵크 지적하신 대로 설사 만난다 하더라도 제대로 타결될 의지가 있을 것인가. 바로 이 부분도 여야 대표 만남의 실질적인 성과 부분에 대한 지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설사 뭐 타협점이 나온다 그래도 대통령이 안 받아들이면 또 끝이니까. 그렇죠. 이재명 대표로서는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 만약 그게 생방송이 된다면 생방송 중에 그럼 대통령
허락을 받아올 수 있어요? 대통령도 같은 뜻이에요. 이 질문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참. 네. 아이고, 그나저나 이 제3자 추천 그 특검이 있잖아요. 최상병 특검. 예. 이거는 저 한동훈 대표가 지금 말 바꾸기 하는 겁니까?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저는 단기간 내에는 매우 어렵다. 결과적으로는 최상병 특검은 이 한동훈 대표의 약속이기 때문에 앞으로 한동훈 대표의 정치적 운명과 함께 계속 따라다닐 수가 밖에 없거든요. 마치 오세훈 서울시장의 무상급식 관련된 그 당시 상황처럼 한동훈 대표를 내내 따라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최상병 특검법 언제 하죠? 이것이 대통령이 거부권 제3자 추천한 거부권 행사하더라도 8명 이탈을 주도할 수 있으세요? 이 질문을 앞으로도 계속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마치 족쇄처럼 따라다닐 텐데 한동훈 대표로서는 이 판단이 중요한 것 같아요. 어느 시점에 뚜렷하게 대통령과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는가. 그러니까 대통령과 다른 목소리를 내지 않아도 한동훈 대표의 운명은 상당히 힘들 수밖에 없고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더라도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쪽도 힘들지 않은 건 없는데 언제쯤 결단을 내릴지 내가 그래도 가야 될 길은 이 길이다라는 판단을 내리는 시점이라야 이 최상병 특검법에 대한 제3자 추천안에 대한 분명한 한동훈 대표의 답변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기간은 힘들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랬잖아요. 한동훈 대표가 정급하면 민주당에서 발의해라. 이 얘기했다는 거는 안 하겠다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여쭤본 본인이 거고요. 굉장히 난감한 상태입니다. 난감하긴 하겠죠. 말씀대로 우리 청취자분들의 또 인지대로 여전히 한동훈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의식할 수밖에는 없는 상태이죠.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 임기가 2년 9개월이나 남아있습니다. 이게 한 1년 정도 남아있는 대통령이면 어떻게든 2인자가 또는 3인자가 꽥하고 목소리를 낼 수가 있는데 여전히 이 여당 내에서는 또 집권당 내에서는 원톱이 대통령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짧게 한 1분 정도로 지금 한창 그 뉴라이트 등장해서 친일 논란 한창이지 않습니까?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김문수 노동부 장관, 이진수 방통위원장까지 최근에 또 김태우 안보실 2차장까지 지금 친일 논란 아주 불거지고 있는데 이 일련의 지금 친일 논란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첫 번째로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관련된 이념이 총선 이전 또는 임기 초로 되돌아갔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총선 결과를 놓고서 윤석열 대통령의 이념이 좀 더 유연하게 김부겸 전 총리도 유연한 리더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뀌려나 했지만 최근에 이제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이나 또는 광복절과 관련해서 또 김태호 안보실 1차장의 발언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과는 가까운 관계로 가야 되고 그것과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생각에 대해서는 반국가적 세력 또는 국정 운영에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이나 정부의 방향과는 엄연하게 차이가 있다. 또는 다른 방향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또 명백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김태호 차장이라는 분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 아니 대통령 뭐 뉴라이트에 대한 개념조차 모를 수 있다는 이런 발언을 해서 그렇죠. 대통령이 경로하지 않았을까요? 나를 무시하냐 그러면서. 김태호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말씀드리면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다. 또는 김태호 1사장은 대한민국의 관료잖아요. 그렇다면 뭐 윤석열 대통령은 뉴라이트가 뭔지도 모를 건데 이런 발언은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안 해도 되는 발언. 또 공식적으로는 속으로는 담고 있다 하더라도 공식적으로는 적어도 대통령과 VIP와 관련된 발언은 이 정도 선에서야만 한다는 그런 좀 매뉴얼이 좀 필요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좀 자 앞으로 또 지켜보겠습니다.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